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김훈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고, 김훈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좋은 문장을 쓰는 수준 높은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다. 그리고 굉장히 다른 작가들이나 이 문단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 중에 어, 그 고전의 반열에 오를 만한 작품을 쓴 작가다라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좀 상세히 했고요. 음, 지난번에 지난주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김훈은 우리가 지금 단편집을 읽고 있지만 단편보다는 장편이 장편 소설보다는 장편 현대극보다는 사극이 좀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판단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한 작품 정도를 소개하면, 어, 최근 작품인 하얼빈이라고 하는 작품을 추천을 하고, 대표적으로는 남한산성 정도를, 어, 잘 쓴 작품이 아닌가, 가장 대표할 만한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소설보다는 기문의 산문인데, 통상 우리 에세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수필이라고 또 하죠. 어, 기문의 에세이는, 수필은, 정말 수준 높은 문장을 자신의 철학을 반영하고 그 철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의 문체를 사용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정말 뛰어난 작품들이 많은데, 최근에 선생님이 지금 한 10페이지 좀 남긴 책이 허송세월? 라면을 끓이며라든지, 아니면 연필로 쓰기? 뭐 이런 수필집도 좋지만, 자전거 여행이나 밥벌이의 지겨움 이런 것들도 워낙에 명문장이지만, 이제 최근에 쓰신 이 허송세월이라는 작품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선생님 김훈의 팬으로서, 어, 바로 사서 지금 읽고 있고, 지금 한 10페이지쯤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 정말 읽으면서 놀랍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정말 좋은 글 쓰고 싶다, 나도. 그리고 이런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는 같아. 부럽지. 어, 선생님이 오늘 그래서 들어가며에서는 김훈의 수필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 거야. 길지 않은 수필이니까. 김훈의 에세이집의 바다의 기별이라는 에세이집에 수록되어 있는 거고요. 좀 길지만 어, 그래도 읽어봅시다. 광야를 넓은 들을 달리는 말. 아버지를 묻던 겨울은 몹시 추웠다. 맞바람이 차던 야산의 언덕이었다. 언 땅이 곡괭이를 튕겨내서 모닥불을 질러 땅을 녹이고 파 내려갔다.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면 이 겨울에 혹한기 훈련할 때 텐트 치는 이 곡괭이질 하면 진짜 불꽃이 튑니다. 딱딱이 얼어가지고. 뭐 그런 게 선생님한테는 떠올랐어.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때 나는 육군에서 갓 제대한 무직자였다. 아버지는 오래 병석에 누워 계셨고 가난은 가히 설화적이었다.
옛날 이야기 같은 가난이었대. 아, 이런 문장을 어떻게 쓰지? 라고 선생님은 좀 놀라십니다. 우리 집의 가난이 가히 설화적이었대. 옛날 이야기 속 같았대. 병장 계급장을 달고 외출 나와서 가끔씩 아래를 살펴드렸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요양병원이 발달하거나 이렇지 않으니까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드리는 거지. 닦아드리고.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확실성으로 그 언저리에 와 있었다. 추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관념적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나래를 살필 때 아버지도 울었고 나도 울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서 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 어른으로서의 그 참혹한 마음 같은 것이 있겠지. 그리고 아들로서도 사실 뭐 여학생들도 있지만 대체로 남학생들은 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어린 시절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이제 슈퍼맨에 가깝잖아. 그런데 이제는 병들고 이렇게 그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내가 이를 닦아드린다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지. 그래서 같이 울었대. 너 이러지 말고 나가서 놀아라. 좀 놀다가 부대에 들어가야지. 아버지는 장작처럼 마른 팔다리를 뒤척이며 말했다. 땅을 파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지금 아버지의 무덤을 한겨울에 파는 그 씬하고 아버지와의 추억, 아버지의 병석에 있는 추억을 이 계속해서 오버랩 시켜가면서 나타내고 있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관이 구덩이 속으로 내려갈 때 통상 하관식이라고 하는데 장례식의 절차 중에 가장 슬픈 장면 같아. 땅을 파고 거기에 관을 내려드리는. 내 어린 여동생들은 따라 들어갈 것처럼 땅바닥을 구르며 울었다. 불에 타는 듯한 다급하고도 악착스러운 울음이었다. 나는 내 여동생들을 꾸짖어 단속했다. 요사스럽다. 곡을 금한다. 아, 내 아버지한테 배운 말투였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서 했겠지. 여동생들은 질려가지고 이 둘째 오빠의 저 아버지 흉내내는 저 아주 매정스러운 말에 질려서 울지 못했다. 아버지의 관이 내려갈 때 나는 비로소 내 여동생들의 오빠라는 운명에 두렵고도 버거운 충만감을 느꼈다. 나는 가부장의 아들로 태어난 가부장이었던 것이다. 오빠라는 호칭은 지금도 나에게 두렵고 버겁다. 나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내 여동생을 나는 작은 오빠라고 부른다. 이 작은 오빠라는 호칭이 여전히 나를 목매이게 한다. 책임감이 있기도 하고, 지금은 한식날, 아버지 무덤에 성묘 가서도 나는 울지 않는다. 내 여동생들도 이제는 다들 나이 먹어서 울지 않는다. 슬픔도 시간 속에서 풍화되는 것이어서 30년이 지난 무덤가에서는 사별과 부재의 슬픔이 슬프지 않고, 역설이지. 슬픔이 슬프지 않고 슬픔조차 시간 속에 바래지는 또 다른 슬픔이 진실로 슬펐고, 슬픔이 슬펐고, 먼 슬픔이 다가와 가까운 슬픔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인데 이 풍화의 슬픔은 본래 그러한 것이어서 울 수 있는 슬픔이 아니다. 이런 식의 그 문장이 김훈의 대표적인 문체입니다. 뭐뭐 하는 것인데 뭐뭐는 아니고 뭐 이런 방식의. 이런 문체를 보면 아 이거 그냥 어, 김훈이 쓴 글이구나. 어, 여러 작가들이 자신만의 문체, 자신만의 말투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처음에는 대가들의 문체를 베끼고 필사해가지고 본받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쓰는 주제, 글의 주제와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철학이라고나 할까 스타일과 딱 맞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젊은 애들이
이 김훈의 문장이 아주 훌륭한 문장이라고 다들 손꼽으니까 이런 식의 문체를 흉내내는 아이들이 좀 있어. 이렇게 젊은 작가의 책이라든지 주변 작가들의 책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실 저런 문장은 그냥 나오는 문장은 아니고 김훈만이 쓸 수 있는 문체라고 생각해. 또 다른 슬픔이 진실로 슬펐고 먼 슬픔이 다가와 가까운 슬픔의 자리를 차지한 것인데 이 풍화의 슬픔은 본래 그러한 것이어서 울 수 있는 슬픔이 아니다. 우리 남매들이 더 이상 울지 않는 세월에도 새로 들어온 무덤에서는 사람들이 울었다. 이제는 울지 않는 자들과 새로 울기 시작한 자들 사이에서 봄마다 풀들은 푸르게 빛났다. 지금 인간사의 슬픔과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절묘한 컨트라스트 대비를 이루게 해서 인생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내 아버지는 공회전과 그 자리를 자꾸 도는 비어있는 회전을 하는 거, 원점 회귀를 거듭하는 한국 현대사의 황무지에 맨몸을 갈았다. 아, 이런 표현도 그 선생님이 지금 그 제자들 이제 어 이제 갓 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중학생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무 그 감탄을 하는데 좋은 문장을 진짜 소개하고 싶은 그 이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맨날 그 자리를 반복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 한국 현대사의 황무지 같은 곳에서 비유 표현이지 맨 몸을 거기다 이렇게 갈았대. 그는 비명을 지르며 좌충우돌하면서 그 황무지를 건너갔다. 건너가지 못하고 그 돌밭에 몸을 갈면서 세상을 떠났다. 자기가 분명히 건너갔다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다시 고치는 거지. 건너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생업은 신문 기자이거나 소설가였는데 밥을 온전히 먹을 수 있는 노동은 아니었다. 그는 장강, 대하와 가드 같은 억겁에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억겁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셨다. 옛날 어른들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예전에 많이 마셨긴 한데 그는 1940년대의 상해와 중경에서 이 상해 임시정부와 중경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야. 김구 선생 밑에서. 김은혜 아버지가. 1950년대 서울과 피난지에서는 부산에서 마셨다. 전쟁 중엔 또 마시고. 그는 만주에서 마셨고 식민지의 국경선에서 마셨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명동에서 마셨다. 그는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 윤보선 정권을 향해 화르산과 같은 저주를 뿜어냈다. 폐지 수집하듯이 매절 원고를 몰아가서 원고료를 잘라먹는 출판업자들과 돈 안 주는 출판업자들, 외상값을 독촉하는 술집 주인들, 호적 초본을 떼어주면서 턱으로 사문을 가리키는 구청 직원들과 여기 이렇게 건방지게 껌을 씹으며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원들을 그는 이를 갈며 증오했다. 그는 문학협회 이사장 선거와 예술총회장 선거를 증오했고 이게 투표로 뽑을 자리냐 이렇게 신문 연재 소설이나 대학생 선생 자리를 얻으려고 쇠고기 몇 근 사들고 권력자를 찾아다니는 자들의 가엾은 몰골을 연민했으며 이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겼대. 소인 잡배 들끓는 한국 문단.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소설가 시인들 작가들의 그 어떤 그 가상의 이제 모임이지. 문단을 버러지처럼 벌레처럼 경멸했다. 아버지는 한 달에 두어 번씩 집을 다녀갔다. 한두 번씩 집을 나간 게 아니라 한두 번씩 집에 왔대. 아버지가 어디를 헤매고 다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고 묻지 못했다. 아버지가 오시는 새벽에 나는 주전자를 들고 시장에 가서 해장국을 사다 드렸고 아버지가 누운 방 아궁이에 장작불을 뗐다. 아버지는 늘 예고 없이 오셨기 때문에 차가운 구들을 덮이려면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서 불을 떼야 했다. 아버지는 잠들지 못하시는지 방 안에서는 클룩클룩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몸속의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이 거칠고 깊었다. 기침 소리에 온몸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방, 아궁이의 장작을 떼면서 나는 오직 아버지의 기침이 멎기만을 빌었다. 불때기를 마치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서 요 밑에 손을 넣어보면 방바닥은 그제야 온기가 돌았다. 아버지는 침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다. 잠든 아버지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모두 잠들어서 아버지가 적어도 당분간만이라도 이 세상을 괴로워하지 않는 그 짧은 동안을 감사했고 안도했다. 대낮이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는 나를 불러서 천자문을 써보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글자를 부르면 내가 받아 썼다. 내가 글자 몇 개를 받아 쓰지 못하자 아버지는 진서를 배워라. 진서라는 것은 한문, 천자문의 일종의 폰트 같은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 한문에 그 쓰는 폰트를 진서라고 합니다. 언문은 한글이란 뜻이야. 한글로는 안 돼. 딱 봐도 이 아버지 옛날 사람이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고 한국전쟁 이후에 소설가하고 신문기자 하던 사람이니까. 한마디 남기고 또 어디론지 나갔다. 우리는 아버지 행선지를 묻지 않았다. 우리가 새방으로 새방으로 이사할 때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우리들이 이사간 집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복덕방에 부동산에 우리들이 이사온 집을 물어서 찾아오곤 했다. 이사온 집을 한번 돌아보고 나서 아버지는 우리를 야단쳤다. 너희는 배산임수를 모르느냐? 아,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흐르는 물을 앞에 두는 낙원에 아버지와 우리는 한 번도 갈 수 없었다. 왜? 가난하니까. 이 아버지 진짜 대책 없는 아버지 아니냐. 돌보지 않아가지고 엄마가 돈 벌어가지고 근근히 지금 이사를 계속 새빵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희는 배산임 두수도 모르는 놈들이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 입장에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뭐라는 거야? 아, 배산임수. 그래서 배산임수를 타박하는 아버지의 말은 우리들을 야단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그리움을 토로하는 말처럼 들렸다. 중학교 때 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소설에 빠져 있었다. 학원사에서 나온 청소년용 문고판이었는데 겉표지는 노란색이었고 이 오타네요. 삽화가 들어 있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중에서도 허클베리는 톰 소여보다 훨씬 재밌었다. 허클베리는 공부 못하고 집구석은 가난하고 싸움 잘하고 말썽만 부리는 불량 청소년이었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동경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과 행동력을 가진 소년이었다. 허클베리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다가 돈은 안 벌어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사내였다. 이게 왜 재밌겠어? 문화의 기능 중에 하나지. 우리 아버지가 참 문제가 많으면 아버지인데 술주정뱅이에다 집도 안 들어오는 아빠잖아. 그런데 허클베린의 아빠가 그렇다는 점에서 위로받지 우리는.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아들한테 맹세해놓고서 그 다음날 대낮부터 또 술을 마시는 사내였다. 어렸을 때 나는 내 아버지가 허클베리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중학교 1학년 때던가 선지분간 못하던 나는 그렇겠지. 중1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 어느 날 모처럼 집에 온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꼭 허클베린의 아버지 같아요. 그때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내 말이 무엇을 겨누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허공을 올려다보더니 한참 뒤에 말했다. 광야를 달리는 말이 마국간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수필의 제목이 뭐야? 광야를 달리는 말이지. 아버지 자신은 넓은 들을 달리는 말이야. 난 야생마야. 그래서 집을 돌아볼 수가 없어. 말이라도 못하면 좀 다행인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또 말했다. 내 말이 어려우냐? 어렵지 않지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아버지에게 말을 달릴 선구자의 광야가 이미 없다는 것을 나는 좀 더 자라서 알았다. 아버지는 광야를 달린 것도 아니고 달릴 곳이 없는 시대의 황무지를 좌충우돌하면서 몸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이 쓰신 무협 소설이 좀 팔려서 돈이 생기던 시절 장안에 서울 한복판을 여기 서울을 장안이라고 합니다. 수도를 통상
중국 진나라 한나라 때 수도여서 그래. 장안에 술값을 혼자서 다 내고 다녔다. 어머니 명령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거리에 나갔다가 술집에서 아버지를 만난 적도 있었다. 홀 전체의 술값을 다 내더니 종업원을 불러서 야, 2층은 얼마냐? 물어서 2층 술값까지 다 냈다. 1층이고 2층이고 간에 그 술집에 모인 술꾼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친구였고 선배거나 후배였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언제나 좀 저래보나. 한편으로 철없이 저 호탕하게 모르는 사람까지 몽땅 술을 내는 술값을 내는 저 허랑망탕한 아버지가 부러웠나 봐. 하면서 부러워한 적도 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엾은 광해였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이 이제 수발을 들면서 한평 산생일을 보낸 아버지는 그의 스승이며 등대였던 김구의 기 돌아가신 날이 되면 효창공원 묘소에 가서 술을 마셨다. 아버지는 땅에 쓰러져 선생님, 선생님을 부르며 새벽까지 울었다. 60년대의 기라성 같은 청년 작가 김승옥의 단편 소설 무진기행을 발표했을 때,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배울 작품인데, 글 쓰는 사람, 내가 작가가 돼가지고 이 좋은 글을 써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뭐 선생님을 비롯해서 무진기행을 손으로 20번, 30번씩 베껴 쓰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정말 그 기가 막힌 소설입니다. 60년대가 왜 중요하냐면 김승옥이 20대 이후에 글을 썼다고 하면 생각해보면은 광복 이후에 글을 배워가지고 광복 이전에는 작가들이 대체로 다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말하면서 그 한글로 번역하듯이 썼단 말이야. 일본 교육받고. 그런데 진짜 이제 우리 작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대가 60년대고 소설에서는 시에서는 이제 그래도 좀 전에 1920년대 30년대만 해도 뭐 진달래꽃의 김소월이라든지 1930년대 뭐 정지용이라든지 백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었지만 소설에서는 진짜 우리 작품, 우리 소설이라고 할 만한 것은 60년대 김승욱이라든지 이청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됐거든. 그 무진기행이 전설적인 작품이 60년대에 발표됐는데 40년 후에 선생님도 저걸 베끼고 있었으니까 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겠냐. 발표됐을 때 아버지는 문인, 글 쓰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 모여서 술을 마셨다. 그들은 모두 김송익이란 벼락에 맞아서 넋이 빠진 상태였다. 선배들이 후생가회, 이 후배 김승옥의 글을 보고 다 벼락 맞아가지고 넋이 나간 상태였대. 왜?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이런 글 못 쓴다 이런 거지. 몰라, 본 적이 없어. 글만 읽었지. 그들은 김승옥이란 녀석의 놀라움을 밤새 이야기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새벽에 아버지는 이제 우리들 시대는 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식은 안주를 연탄 아궁이에 데워서 가져다 드렸다. 아침에 아버지의 친구들은 나에게 용돈을 몇 푼씩 주고 돌아갔다. 나는 고등학교 때 담배를 배웠다. 다른 아이들이 권련은 이 종이 우리 니네가 아는 일반적인 담배 권련이야. 나는 아버지의 파이프를 훔쳐서 피웠다. 학교에서 파이프를 피다가 선생님한테 빼앗기고 벌을 줬다. 다음날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빼앗긴 파이프를 받아냈다. 아버지는 그 파이프를 나에게 돌려주셨다. 너 가져라. 학교에서는 가져가지 마라. 너 담배 줄여. 아, 이상한 아버지가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상하지 않았고 가정적이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가난했고 거칠었으며 늘 울분에 차 있었다. 아버지에겐 광야란 없었다. 넓은 들, 선구자로 달리는 광야를 달리는 말이라고 자기를 생각했지만 아들이 볼 땐 그런 거 없었다고. 아버지는 그 불모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을 불모라고 합니다. 불모지의 시대에 그렇지요. 일제강점기, 전쟁, 그 다음에 독재정권, 그 황무지에 인간의 울분과 열정을 뿌리고 갔다. 나는 언제나 그런 아버지의 편이었다. 내가 너무 아버지 편을 들어서 늙은 어머니는 지금도
내가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사내 놈들은 다 한 통속이야.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야 하는 모양이다. 아버지 나이가 돼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육신도 이제는 풍화가 끝나서 편안할 것이다. 아버지의 죄업과 아버지의 방황과 아버지의 울분도 이제 다 풍화되었을 터이다. 지난 한식 때 새로 심은 잔디가 잘 퍼져 있다. 어, 선생님이 좀 궁금한 거는 이 중학생이 읽을 때, 뭐 선생님이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읽을 때는 이 김훈의 에세이가 갖는 이 묵직한 그 감동 같은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한테는 약간 좀 더 뽀송뽀송한 글이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너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글에 대한 안목과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김승옥의 아버지 세대들이 작가들이 모여서 이청준과 김승옥의 소설을 보고 우리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얘네들의 시대니까 우리는 벼락 맞은 사람들처럼 놀랐다는 거잖아. 그게 김훈이 40에 카레 노래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을 모티프로 한 작품을 썼을 때 기존의 문단의 분위기가 그랬어. 진짜 벼락 맞은 느낌. 이런 글을 쓰는 작가가 있다니. 그러면서 그 작가 생활을 뭐 오래 하지 않은 거의 신인 40대 그 선생님 나이쯤에 처음으로 신인으로 등장한 거거든. 문단에. 어, 그 전무후무한 문장이며 깊이며 이런 것이 사색이 깊이며 이런 게 정말 문단을 뒤집어 놨고 아마 앞으로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가고 하는 그 시절에 계속 김은혜 글을 어, 읽고 문제를 풀고 나중에 이제 어, 고전이 되겠지.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100년 후에 또 살아남아 있을 작가가 있다면 기분이 아닐까. 100년 뒤에도 우리 서점에서 그때 또 책을 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책을 읽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2000년대에는 김훈이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그 작가의 시대였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작가입니다. 어, 선생님의 서평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저만치 혼자서라는 제일 마지막에 표제작이 된 단편의 한 부분이야. 이 부분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예술적인 아주 잘 쓴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부님, 아주 오래전의 것도 말해도 되나요? 이 신부님한테 누가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거야?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이제 호스피스 그 수녀원에서 자신의 평생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던 수녀님들이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들고 그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시는 분들이 신부님, 젊은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지. 그럼요, 죄는 오래되었다고 묽어지지 않아요. 처녀적 것도요? 이것도 황당하지요. 했더니 너무 억지로 끄집어내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거듭되는 죄를 거듭 사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장분도 신부는 김요한 주교에게, 주교는 신부님보다 위에 고참 그 높은 사람입니다. 주교 다음에 추기경, 추기경 다음에 교황이 있지, 바티칸에. 주교에게 문의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똑같은 죄로 와가지고 죄를 사해달라고 외성사하니까 아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중개해주는 신부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마나? 이렇게 물어본 거지. 세속의 일상을
죄가 아닌 것으로 양분할 수 없을 터이며 사제가 이 신부 같은 그 하나님의 사제가 세속으로부터 멀어서 일상을 만질 수 없고 마치 일종의 그 예를 들어서 낙태하는 여자의 고통과 슬픔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제가 사하는 죄를 함께 사하여 주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라고 김요한 신부는 화답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의 사제로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경험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겪는 이런 뭐 죄와 그리고 죄가 아닌 것 사이에서 어떻게 이해하겠냐. 바지락은 먹이 사슬의 맨 밑에 깔려서 수만 년 동안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수만 년 전의 바지락이나 지금의 바지락이나 껍데기에 팬 고래의 개수가 똑같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어촌마을 갯가에는 신석기 시대의 조개 껍데기 무덤이 남아 있었다. 1만 년 전의 음식물 쓰레기 폐기장이었다. 선착장을 만드느라고 갯벌이 매립되면서 조개 무덤은 땅 위로 돌산처럼 솟아올랐다. 거기에 쌓인 조개 껍데기도 모두 바지락이었다. 수만 년 전에 진화하지 않은 그 바지락. 조개 껍데기는 사가서 가루가 되었고 가루가 바닷물에 반죽되어 돌이 되었다. 석회암이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신유생 닭띠라는데 조개무덤은 1만여 년 넘었다. 종교보다도 이 생명은 더 오래 묵은 삶인 거지. 이런 것들이 김훈이 툭 던지는 문장이지만 당연히 기독교의 신부로서 이 기독교의 교리를 따르는 것은 몇천 년밖에 안 된 거야. 2000년밖에 안 된 거야. 그런데 이 조개 껍데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던 어 1만 년 전의 사람들의 삶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오래된 거지. 5배는. 그리고 심지어 그 조개는 그 수만 년 더 전에부터 진화한 적이 없는 존재야. 그래 생명, 그 다음에 삶, 인간의 삶, 바지락 먹고 쓰레기 만드는 삶. 이것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종교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란 얘기를 이렇게 툭 던져서 하는 거지.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수년 전에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김은의 화장을 전문을 시험 범위로 잡았다가 취소한 일이 있었다. 그 용감한 선생님의 막판 회심 덕분에 소설 속의 적나라한 문장들을 학생들 앞에서 읽지 않아도 된 것에 감사했다. 화장이란 작품은 너무 그게 너무 적나라한 문장들이거든, 진짜. 그런데 배경고에 시험 범위로 잡혀 있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근데 와, 진짜 이거를 어떻게 말로 이게 낭송을 하나라는 그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묵독이란 침묵하면서 입 다물고 읽는 것이란 얼마나 귀한 기술인가. 예전 사람들은 내지 않고 글을 읽는 것을 음험한 짓이라고 여겼다는데 그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김은의 글은 소설보다는 수필이 좋고 소설이라도 단편보다는 장편이 현대 부분은 보다는 과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더 좋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 단편집에 수록된 단편 저만치 혼자서는 김은의 걸작 중 하나가 될 만하다고 느꼈다. 성과 속, 종교적 성스러움과 세속의 삶, 그리고 생과 사, 삶과 죽음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다룰 만한 완숙의 아주 완전히 성숙한 시기에 작가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가의 건강을 진심으로 빌게 된다. 이제 이게 10년 전 작품인데, 아, 이때부터 진짜 살아나서 진짜 제대로 쓰겠구나. 그 중간에 공터에서라고 하는 그 장편이 있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좀 안타까운 게 그때 이제 김훈이 실제로 몸이 너무 아프고 수술받고 막 이러던 당시였어. 그래서 그 살아나고서 쓴 작품들에 대해서 건강을 빌어봅니다. 좋은 작품 쓰시라고. 저자의 글이 사극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곱씹어 보다 말고 나이브, 라디컬이라는 두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나이브하다는 것은 뭐 순진하다라든지 레디컬이라는 건 근본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인데 김훈의 글을 설명하는데 어, 우리말로는 찾기 좀 어려운 두 단어가 선생님한테는 떠올랐었어. 음, 우리가 그 총 네 편의 그 네 편이 아니 군말은 이제 작가 후기자는 세 편이네요. 영잡, 섭할, 지오피, 저만치 혼자서. 저만치 혼자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아주 그 미군들한테 몸을 팔면서 병들고 이렇게 된 몸 파는 여자들을 돌보는 수녀님들. 수녀님들은 어떻게 보면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을 헌신과 봉사를 하시면서 사신 분들이라 성스러운 분들인데 세상에서 가장 속되다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몸파는 여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이 되게 불편할까 봐 자신들이 수녀복을 입지도 않고 일상복을 입고 돕는 것들. 그런데 그 미군 부대에 몸파는 사람들은 한국전쟁 직후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떠날까 봐 거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그런 몸파는 여성들을 양성하고 여러 가지 성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때마다 누가 여기에서 나왔지만 누가 누구한테 옮긴 건지 사실은 알 수 없는데 어, 우리나라 여자들만 그 이렇게 검사하고 어, 안전하고 깨끗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검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이런 아까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주 황무지 같고 불모지 같다라고 그 아버지에 대한 수필을 쓰면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끔찍한 시대였거든. 야만의 시대고. 전쟁으로 인해서 외국 군대가 들어왔는데 주둔하고 있는데 그 군대가 떠나면 우리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경제 개발은커녕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 파는 여자들을 정부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며 그 삶 속에서 저, 처절한 삶들이지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듬고 있던 어떤 성직자 여성들, 수녀님들의 삶 그런 풍경들을 보는 자체가 되게 좀 어떤 살풍경하다고 할까 안타까운 장면이면서 그런데 그렇게 늙어가신 분들, 숭고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서 자신의 대소변을 잘 못 가리시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그분들을 도라지 그 수도여원에 그분들을 또 이렇게 고해성사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또 그 목회를 하시는 저 젊은 신부의 그 내적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스러움과 속됨,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 이런 각각의 컨트라스트 대비들이 조화를 아주 잘 이루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좋은 작품인데 제목도 너무 멋진 게 지난주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모든 인간은 김소월에 의하면 산유화란 시에 의하면 우리는 계속 태어나고 계속 죽는 존재 중에 하나고 그 삶의 양식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고 우리는 그 고독을 숙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산에서 사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저만치 혼자서라고 하는 실존적 고독 때문에 그 극복될 수 없는 어떤 것이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만치 혼자서라는 시가 담고 있는데
그 제목을 여기다 갖다가 붙이고 소월의 시에서 따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선생님은 팬심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48GOP 보면서는 어, 선생님 군 생활할 때 여기 나오는 하사처럼 선생님은 이제 그 육군 소위 중위로 장교 생활을 전방부대에서 전차부대 탱크에서 훈련장에서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하들의 삶이라든지 그 리더로서 어, 이 내 병력들을 챙기고 뭔가 그들의 고통을 좀 들어주기도 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막상 할 수 있는 힘은 되게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사실 되게 겹쳐서 선생님한테는 군필자기 때문에 느껴졌는데 음, GOP는 이제 비무장지대를 지키는 관측소여서 아주 춥고 힘들고 한 군 생활이지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하사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전역을 하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 막막하기도 하고 이게 선생님도 이제 군의 장교 생활을 더 오래 하라고 하는 분들도 주변에 권유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꿈이 원래는 이제 글 쓰는 작가가 되고 하는 것이 꿈이어서 철없는 마음에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러고서 예술을 해야지 그러고서 때려치고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그때 어떤 막막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느껴졌습니다. 여담으로 뭐 선생님 얘기를 좀 하자면 그렇게 전역을 하고서 이제 직업군인에서 이제 장교 생활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어, 너무 막막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오랜 절친인 우리 국정님 정희양 선생님하고 어, 우리 한 달만 우리 졸업한 홍대 앞에서 친구 한 명 더해서 셋이 한 달만 같이 살자 저녁 기념으로. 그래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어, 셋이 한 달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음, 그 시절의 그 막막함과 답답함 그리고 뭔가 새로운 그 도전 막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저 48GOP가 좀 읽혔어. 영자라는 작품은 그 김훈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안쓰러운 눈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어, 젊다는 것은 뭐 그런 거지. 가진 건 없어도 건강하고 뭔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뭐 이런 삶들인데 그 와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해야 되고, 또 살고 누군가는 또 성공을 실패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노량진에, 너희들도 알지는 모르겠지만, 노량진 앞에 보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많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 준비하는,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경찰이나 소방도 많고. 그래서 노량진 앞에 컵밥도 엄청 싸죠. 그런 거 먹으면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하시는 분들의 삶을 어, 이제 실제 그 삶을 청년의 마음에서 썼다기보다는 선생님 볼 때는 아무래도 이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 이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연민의 눈으로 본 작품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리얼리티는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 선생님 개인적인 평가고요. 어,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정신호, 정신호 군, 네, 어, 신호 이 책 다 읽었나? 아니요. 어디까지 읽었나? 저 이번에 이거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 정신호, 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나랑 따라서 홍성 가는 거야, 너. 여기까지 진짜 다 읽어보겠습니다. 정다민, 네,
정답이는 어디까지 읽었나? 예, 저 끝부분 살짝 읽긴 했어요. 끝부분을 살짝 읽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안 읽었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 앞에 그 뭐지? 저번 주에 했던 부분 아니고 뒤에 음. 부분만. 아, 뒷부분은. 그러면 읽은 단편 중에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은 뭡니까? 음, 잘 모르겠어요. 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나? 예. 음. 다른 친구한테 질문을 해보게. 조회서, 예서야, 안 들리나? 김보민, 네. 보민이는 이 책을 몇 프로나 읽었나? 저 그 앞에 두 번째 이야기까지 봤어요. 아, 두 작품을 읽었다는 건가, 그러면? 네, 그 두 개 중에는 좋은 작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영자요. 영자. 이유는 뭐야? 음, 그 이제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음,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이제 독립을 하면은 음, 이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걸 음, 읽으면서 어떨지 약간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쉽지 않지. 네,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좀 쉽고, 근데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냥 운이잖아.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는 운인데, 네, 어, 그 운이 없는 혹은 뭐 보통의 평범한 그 청년들은 직장 찾으려고 어, 저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돈 아끼고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선생님도 그 구간을 건너서 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 시절이 진짜 막막하고 뭐 좀 힘들었던 생각들을 하면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보민이가 생각할 때는 네.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글을 쓰려면 일단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좋은 걸 많이 읽으면은 저절로 좋은 글이 써질까? 꼭 그건 아니지만 음, 이제 뛰어난 작가들의 그런 글을 쓰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배울 만한 게 있겠지. 네. 박서준, 박서준 군, 이시은, 네, 시은이는 어떤 단편이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6.25 내용 나오는 거요. 48GOP? 네. 어, 이유는? 뭔가 그 할머니가 처음에 얘기한 그 들쑤시지 말라는 게 일단 가장 음, 기억에 남았고, 그래.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긴 했는데, 음, 좀 그 부분이 전쟁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 이 분단에 대한 내용이 바탕으로 돼 있는 거여서 좀 더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 네. 선생님도 시은이처럼 할머니가 왜 저거를 자꾸 발굴하고 그냥 누워 있는 우리 산 사람들은 그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편안하게 모시려고 유해를 발굴하고 그 공원들을 얘기하는데 왜 할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부질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냅둬라라고 했는지 음, 상처는 아까 김훈의 소설 뭐 그 수필에서도 있지만
아버지 무덤에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슬픔이 사가서 없어지고 풍화작용되고 아버지의 무덤에 풀들만 꽃들만 잘 자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은 그렇게 그냥 덮어둬서 사라지게 두어야 할 사건들도 있다라고 하는 할머니의 어떤 말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덮어두기만 하는 것은 또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선생님도 시은이와 마찬가지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은이는 이런 소설들을 읽잖아. 시은이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문학은? 소설은? 뭔가 직접 상상만 할 수 있는 것을 소설 속의 주인공이 직접 한다던가, 이렇게 그냥 흔히 아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뭔가 소설을 보면서 얻는 즐거움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렇지.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소설을 이렇게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선생님이 그 책을 읽는 비율도 보면 소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런데, 어, 소설에서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시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은 사실은 모호하잖아.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름을 막 붙인단 말이야. 어떤 상태라고 작가들은 그 모호한 마음, 모호한 생각, 모호한 어떤 상황, 이런 것을 이름을 붙여서 우리한테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 아, 맞아.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슬픔에 이름을 찾지 못했었는데, 맞아, 나는 이런 이름의 슬픔이구나. 나는 이런 아픔, 이런 종류의 아픔이구나를 이 이 언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의 모호한 것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어,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소설이나 뭐 소설보다는 시를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내 아픔에다가 정의를 내리는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모호한 생각들을 누군가의 정제된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곱씹어 보게 하고 내 아픔이 이런 종류의 아픔이었거니 라고 알게 되면 이제 모르는 아픔이 아니라 아는 아픔이 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어, 아는 병은 좀 이렇게 덜 아프거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속이 막 쓰려 아파. 그러면 배가 아프잖아. 그러면, 아유, 내가 이 술을 마셔가지고 배가 아프구나. 다시는 술 먹으면 개다. 이렇게 똑같은 아픔도 아는 아픔, 이유가 있어서 알게 된 아픔은 그냥 참을 만한데 똑같은 아픔이 내가 멀쩡하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딱 찾아왔을 때 고통은 같은 고통, 아, 배 아파이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거든. 참아내기가. 왜? 이유를 모르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나는 왜 그때 그런 바보 같은 행위를 했지? 이런 것들이 막 모호하게 머리가 복잡할 때 소설들을 읽고 문학들을 읽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름 붙여지고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고 하면서 좀 어떻게 정돈된다고 할까? 그런 기능들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거 좋은 말을 하려면 너희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도 비슷한데, 음, 그 송나라 시인인 구양수라는 사람이 삼다 세 가지를 많이 해라. 첫 번째, 다독. 많이 책을 읽어라. 다작.
많이 써라. 세 번째, 다 상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거의 고전처럼 이 글쓰기의 삼다라고 하는데 세 개를 많이 해라.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라. 좋은 글 쓰려면 이렇게 해라. 뭐 공식이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 좋은 마음, 좋은 사람 되는 거야. 이 좋은 사람이 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나 어떤 것이 더 현명하고 어떻게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살면서 힘들지만 도전하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사랑하고 이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내 마음이 좀 더 성숙해질 때 그것들이 저절로 말로 글로 표현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사람 되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 우리 책은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인간관계론인데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읽고 있어, 사실은. 마무리는 다 못 지어서 뒤쪽을 읽고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지금 한 5부까지 읽고 있는데 요만큼이 선생님 남았어. 그래서 지금 이만큼까지를 보고 있는데 워낙에 고전이고 이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읽는 책이어서 나도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너희들한테 좀 읽힐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참에 같이 읽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어떻게 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여러 사례들을 수집해가지고 이론으로 만든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인간관계론에. 그래서 어, 아무튼 딱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절쯤에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되게 빨리빨리 읽히는 책이라 책 자체가 좀 두껍기는 하지만 그 두꺼운 거에 비하면 장수가 그냥 슉슉슉 넘어가는 책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너희 이제 면접 준비하는 우리 중3 학생들한테는 자소서를 쓰는데 면접을 준비하는데도 되게 힌트를 줄 만한 선생님이 특히 이제 그 자소서 2번에 400자짜리 그 인성 부분을 그 쓰는 게 쉽지 않다고 했는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인성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힌트가 될 만한 어휘들이라든지 개념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성찰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개하기에 아주 적당한 책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책이고 우리야말로 진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성공적인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이만큼 남았어.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이 3부까지 이 책이 전체 6부니까 3부까지 읽어서 어,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 다음 주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3부까지 읽고 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음. 재영아. 나가버렸네. 임재영. 어, 임재영? 네. 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앞으로. 네. 음.
인간관계 이론 책 도서관에서 빌려도 좋고요. 아마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 들려왔습니다. 아, 그래? 네. 잘 읽고 봅시다. 네. 내포에서 보자. 네. 음.